액티지오의 이름을 아시는지. 그 이름을 왜 알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얘기는 뭐냐면 그 그림은 제가 볼 때는 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림은 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과학적 그림이에요. 너무 색깔이 좀 희망적인 것 같고. 내릴까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뭐 제국주의의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자원개발의 역사 자체 굉장히 일천하죠. 사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초기 진입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파트너를 찾고 천천히 갈 일이지 왜 이렇게 급하게 사람 찾아가지고 그 사람 분석한 거 다 믿고 하느냐. 큰 회사 너무 좋아 이렇게 선호하면 안 됩니다. 이 업계에서는 이 사이즈믹을 읽어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빨리가 알기는 되게 고마운 회사예요. 왜요? 아니 1380억 불인가? 그 돈 내고 구멍 2개까지 뚫어주고 나갔어. 여의도라 아마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이게 좀 불편하시면요, 제가 조금 치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이시면 제가 이렇게 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것도 좀 불편하시고. 그럼 저희가 하여튼 저 제작진 불러갖고 편하게 좀 만들어. 불편한 게 많으시군요. 네, 오늘 말입니다. 저희가 동해에서 지금 영일만 앞에 과연 영일만의 기적이 일어날까, 아니면 이게 또 일부에서는 대사기극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동해 유전 요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국회에서 가장 전문적인 두 분을 좀 모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분은 MB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 유전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신 한 분이 나오셨고요. S-오일에서 또 임원으로 계셨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분들 정말 에너지, 자원, 석유 이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전문적인 두 분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S-오일 언제 계셨죠? 근데 좀 됐죠, 사실. 조금 됐죠? 네. 그래도 관심은 제가 있으셨고. 국회의원하기 정치에 들어오기 전이니까요. 네. 2007년. 2007년. 네. 조금 됐네요, 진짜. 네. 한 10년. 15년. 네. 이거 많이 잊지 않으셨을까? 그래도 뭐 5년 있었죠, 5년. 그럼 뭐 좀 기억이 나시겠다, 그죠? 네, 5년. 그때 기름도 많이 파보셨죠? 파보진 않으셨을까요? 좀 봤죠. 네, 좀 봤죠. 네. 자, 그리고 산자위 때 간사 있었으니까. 산자위 때 간사야. 네. 박수민 의원님은 MB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 유전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파견이 됐는데 그 인연으로 대통령실에 근무하게 됐고 2008년부터 소식이 왔는데 하여튼 2009년부터 조금 문학적 표현이지만 운명처럼 한 4년을 원자력 발전소 수출, 그다음에 UAE 유전 확보 이거를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그래요? 왜 MB의 그 자원외교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비판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당연히 잘못된 거에 대해서 교정받을 게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균형선인데 그때 이제 정치공세나 감사원 감사 수사 농단 폭격을 받으면서 자원개발 업계 자체가 멸절 상태까지 갔다. 저는 그런 정도 느낌이 있었고 지금 모르시지 않습니까? UAE 원전 수출 성공해서 지금 1970년대 이후로 자유진영에서 원전을 수출한 유일 사례고 유일 국가입니다. UAE가? 한국이 아랍에미레이트에 마라카 원전을 수출했죠. 그것이 이제 1970년대 이후 자유진영에서의 첫 사례 같은 거예요. 원전하고는 지금 좀 다른 얘기니까 석유는. 그리고 이제 S-오일은 아람코의 이제 관계사인데요. 아람코는 사우디 이제 석유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의 석유 회사죠. 사우디의 국영 회사니까. 그런데 이 아람코 같은 경우도 제가 있을 때 보면 포스트 오일 시대라고 해서 에너지 다원화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쪽으로도 진출을 했었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 또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이런 네. 쪽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맞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사우디가 최근에 보면 반도체하고 AI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이나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시총 뭐 최고긴 합니다만 사실상 아람코가 진짜 최고 아니냐는 얘기가 한때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돈 많은 회사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동해에 있는 영일만 유전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액트지오라는 회사 이제 많이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여기가 믿을 만한 회사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저게 무슨 가정집에 사무실 꾸려놓고 저 무슨 회사냐는 분도 계시고 야 원래 그런 에너지 탐사 분석해갖고 분석만 하는 회사들은 저렇게 프로젝트 별로 가는 거지 저게 전혀 의심할 바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요 액트지오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이현주 의원님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 여론조사 회사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60%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했고 저는 뭐 이게 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죠? 예. 그리고 이 과정을 보면 굉장히 잘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이 잘못됐다. 네, 과정이 굉장히 잘못됐고 석연치 않죠. 그러니까 이 입찰 과정을 보면 입찰을 3개 회사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2개 회사는 보면 3개 이제 석유 회사에서 석유 개발 회사 중에 빅3 중에 2개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하나는 액트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는 빅3 중에 2개인데 하나는 액트지오예요. 그리고 이제 1인 회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자기들 이제 그 올려놓은 걸 보면 매출액도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체납을 4년 동안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모르고 했다라고 하는데 체크하지 않은 것도 웃기는 얘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3개를 입찰을 했는데 왜 2개 회사를 빼고 너무 비교되는 한 회사가 됐으니 도대체 왜 된 거냐?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공개를 해라, 국회에다가 보고를 해라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전혀 이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네, 혹시 이 액트지오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신다면? 예, 드릴 말씀이 좀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네네.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요. 그 뭐 여론조사부터 말씀드리면 여론조사가 안 좋게 돼 있어요. 안 좋은 프레임하고 뉴스들이 다 나간 상태에서 된 여론조사라서 국민들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저도 뭐 헛갈릴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게 됐던 여론조사는 그 동해 심해유전 발표 신뢰도에 관한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거긴 뭐 비신뢰한다가 이제 60% 정도 아마 답변이 나왔던 것 같고요. 정확한 정보 속에서 봐야 여론조사가 정확한 거니까. 그 액트지오는 세금을 성실히 다 냈고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현주 의원님 제기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만났어요. 누굴요? 아브레오 박사를. 아 그래요? 네네네. 아브레오 박사를 만나서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중요한 프로젝트에 이런 흠결을 내면 어떠냐 했더니 본인도 잘 모르겠고 본인은 연방정부 우리로 치면 국세청의 세금을 성실하게 매출과 해서 법인세를 다 냈고 지금 이제 아마 그렇죠. 우리로 치면 텍사스 주에 국세청 건 다 냈고 지방세 못 냈다? 경기도 걸 못 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왜 세금을 안 내셨냐 봤더니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 텍스라는 게 한 해 수익이 순이익이 250만 불이 되지 않으면 면제래요. 텍사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정보는 내야 되는 거예요. 세무 정보로서. 근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1년에 50불 그러니까 7만 원 정도 벌금이 4년간 나왔었고 그러니까 국세청 과태료 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과태료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과태료는 아니고요. 텍스죠, 그래도 세금이죠. 아니 근데 변호사시니까 제가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텍스는 세원에 따라서 세율이 높아져서 과표가 정해져야 되고요, 세수가 정해져야 되고 그게 발부가 된 다음에 안 냈을 때가 세금 체납이고 이것은 기업 정보를 내지 않은 그러니까 세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벌금에 가깝다 하는 게 제 해석입니다. 아니 그건 해석이시고 텍스는 텍스고요. 그래서 이 텍스를 안
안 내서 forfeiture가 된 거예요. 네. forfeiture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체납해서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정지가 된 거죠. 아, 세금을 체납해서 그 회사의 뭐 영업 활동 같은 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세금 체납에 의해서 예. 이제 정지가 이제 그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죠? 사업자 등록 이런 것이 이제 정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주 정부가 있고 네. 이제 연방 정부가 있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원화돼 있는 거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미국 같은 경우 연방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주에서의 그게 더 기본적인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제 프랜차이즈 텍스 같은 경우가 이제 얼마 안 된다고 하시지만 한 10억 정도까지는 사실 얼마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이 그게 많지는 않은 거죠. 네네네. 세금이 많지 않다고 해서 안 내도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네. 안 낸 금액 그리고 4년간 안 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이 세금을 안 내도 될 만큼 4년간 큰 활동이 뭐 없었다. 한 게 없는 거 아니냐? 예. 아니, 제가 세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니, 세금이 세금이라고 아니긴 자꾸 뭐가 얘기하시는 아니에요. 근거가. 프랜차이즈 텍스인데. 아니 프랜차이즈 저한테 텍스-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네네. 말고 네. 이게 세금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프랜차이즈 텍스라고 분명히 돼 있고 거기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세금이 아니면 뭐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물었더니 순이익이 250만 불이 그 안 사람 말을 나오는 믿을 데는 게 면제. 그러니까 그거는 산자위원이시니까. 아니 그 사람 말을 검증하시면 믿을 돼요. 게 아니죠. 그러면 의원님 그 텍스인데 그게 죄송한데 억지를 부리시면 안 돼요. 어디 거 보고 하신 겁니까? 그걸 억지를 부리시면 안 되죠. 거기 기사도 다 있고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산자부 장관 차관이 그걸 보고 사과를 했으면 그 사람 바보게 그러면 네. 그러니까 말이 이제 안 돼. 의원님 근데 아니, 그 기사보다는 억지를 부리시면 안 되고 산자부 차관이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이거를 그냥 넘어간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다니까요. 산자부 차관의 사과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니 그 얘기는 저기 네. 의원님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자꾸 억지를 부리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아니 250만 불 면제 대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 얘기는 말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아니 어떻게 프랜차이즈 텍스를 4년간 체납한 것에 대해서 네. 그것이 별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게 세금 체납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텍스 체납이 아니라 세금 기업 정보를 안 낸 거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텍스에 대한 기업 정보를 안 낸 거에 대해서 벌금이 기업 나왔다고 정보를 말씀드린 건데요. 그게 무슨 벌금입니까? 분명히 보세요. 들어가셔서 네. 이제 우리 벌금이 아니에요. 네, 박수민 그건 의원- 파인이지. 네, 벌금은. 박수민 의원- 파인이 이제- 벌금이죠. 파인이 아니라니까 텍스라고 돼 있다고요. 아. 파인이 아니라니까 이 지점- 들어가서 확인해 그럼 이제 보세요. 정리를 예,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억지를 세금을 안 낸 부리세요. 거냐, 아니면 이제 들어가서 아니, 보세요. 전 세금을 납득이 안 안 낸 되는데. 거라고 이제 네. 이미 언론 보도에 많이 그럼요. 좀 보도가 됐고 그리고 그 이제 사과까지 텍스라고 분명히 이제 했는데. 돼 있으니까 이거 그럼요. 세금이 맞다는 입장이신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좀 잘못 알려진 갑자기 새로운 부분이 얘기를 하셔요. 텍스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 얼마 이하로 만약에 매출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그거를 차고하는 과정에서 몇 년 동안 뭐 과태료도 벌금이도 이런 게 좀 쌓였던 거 갑자기 그것이 아마 새로운 지금 이렇게 보도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다 오보게요. 그러면 다 오보라고 얘기하세요. 산자부에서 석유공사에서 그거 오보라고 네.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기사들 다 오보라고 그러면 네. 정정 보도하라고 얘기하셔야죠. 그렇잖아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네네. 하셔요. 네 그렇게 거기 하겠습니다. 이제 산자부 말이 입장과도 됩니까, 그건 이제 그게? 같은 입장이신 거예요? 산자부도 아니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산자부도 아니 저는 사과했거든요. 석유공사 통해서 다 확인을 했고요. 네. 제가 그날 목격한 거는 네. 산자부 차관이 사과는 하셨는데 네. 정확하게 이거를 규정하고 한 건 아니고 아니에요. 석유공사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세금을 체납했다는 것 자체는. 이게 매우 중요한 이슈인가요? 혹시? 그럼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세금을 중요하게 체납 세금이 말씀하시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네. 하는 얘기예요. 세금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요거는 그러면 의원님 네. 따로 한번 네,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회사 아니, 액티조라는 데가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뢰성이 있는가 믿을 만한 회사인가에서 이제 네. 많이 얘기는 했던 게 그 말씀하신 세금이랑 그다음에 직원이 어떻게 한 명 정도 대표 있고 나머지는 뭐 그냥 비정규처럼 이렇게
뭐 프로젝트별로 모인다? 이것도 좀 너무 작은 규모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것은 국영회사예요. 아무리 자본 잠식 상태고 아무리 형편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석유공사가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영 프로젝트고 대한민국의 국영회사가 지금 이런 수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앞으로 수십조가 들어갈 수도 있는 프로젝트고 이게 시추만 하더라도 많으면 1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만약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혈세가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이 평가를 갖다가 부실한 지금 어쨌든 체납돼 있는 세금을 체납하고 또 4년 동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세금이 얼마가 되든 간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가 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국민들한테 세금 내주세요 혈세를 1조 이상 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어떻게 얘기하고 이런 회사에 어떻게 맡기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돈을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되는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들의 리스크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할 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석유공사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더더욱 수긍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 회사의 뭐 규모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 문제 이제 좀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이 아브레오 박사라는 분도 정말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갈 법한 사업에 이렇게 그냥 어찌 보면 개인 회사 같은데 맡겨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액트지오를 이렇게 이미지를 뭐 세금 체납해놓고 1인 기업이고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국민 신뢰도가 나올 수가 없는데 액트지오의 이름을 아시는지 제가 방송에서 여쭙고 있어요. 액트지오란 이름이요? 액트지오의 이름이 내용이 그 뜻이 뭔지. 액트지오. 액트지오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이름을 왜 알아야 됩니까? 아니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레오 박사의 아니 그거겠죠. 액트 그리고 지오는 지오에 나오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런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이 회사의 네임 밸류가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게 리스크를 부담하는 거기 때문이다. 왜냐? 이것은 혈세를 투입을 하는데 리스크를 갖다가 지금 이 구도를 보면요. 원래 우드사이드라는 데가 공동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5대5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1대1로. 그죠? 우리 석유공사하고 우드사이드하고 1대1로 하고 있었는데 그 우드사이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긴 할 건데 우드사이드가 이제 철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1대1로 그러니까 우드사이드 그 자리를 교대할 뭔가 다른 파트너를 찾으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벼랑간 갑자기 그 파트너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아브레우라는 고문의 평가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오더니 그 보고서에서 엄청나게 장밋빛 꿈을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철수한 우드사이드는 별로 가망이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막 하고 철수를 했는데 굉장히 장밋빛 꿈으로 갑자기 바뀌었다.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석유공사가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시추는 단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들면 한 1조 이상 들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혈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망하면 이제 매몰 비용이죠. 전부 다. 이게 다 우리 부담으로 돌아오는 그렇죠. 건데. 그런데 이게 리스크가 전부 우리 리스크인 너무 커졌는데 예전 같은 반반이었는데 그 리스크도 우리가 다 담고 그걸 이제 판단하는 회사가 너무나 우리 이현주 의원이 보실 때나 혹은 뭐 언론 등에서 볼 때 너무나 작고 믿을 수 없는 회사 같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스크 부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할 때는 돈을 같이 드릴 때는 그 얘기도 하여튼 저희가 좀 이따 할 테니까 일단 그 액트지오라는 회사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왜 중요한 거죠, 그게? 그게 아브레오 컨설팅 앤 트레이닝 해서 액트입니다. 그래서 아브레오 박사가 엑소모빌 근무하다가 나와서
이 탄성파 자료 읽는 전문 용역을 한 거예요. 15년부터 2년 동안 개인 차원에서 하다가 네. 이제 고객도 늘어나고 또 같이 일해야 될 팀도 늘어나니까 법인을 하나 차린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아브레오 컨설팅 앤 트레이닝으로 세운 거고 당연히 이런 전문가들은 아마 그 우드사이드하고 액트사이드를 액트지오를 수평 비교하면 안 되고요. 액트지오는 탄성파를 그냥 읽어주는 우리로 치면은 CT, 엑스레이, MRI를 읽어주는 해독 전문가고 우드사이드는 돈을 투자해서 석유공사랑 합작을 한 다음에 시추까지 하는 이제 그거는 이제 자본 거대 회사고 그렇게 수평 다른 회사고 그래서 당연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시 검증은 하자고요. 제가 검증을 배제하는 건 절대 아니고 우드사이드가 일을 같이 합작을 하다 나갔어요. 뭐 자기 판단에 따라 나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논란이 나왔으니까 또 얘기하시고요. 나간 다음에 석유공사 입장에서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혼자 우리 영해에 그 광고 가능성을 이미 이게 시추공을 벌써 3개 뚫은 거예요. 이번에 처음 뚫는 게 아니라 3개 뚫고 좋은 구조가 나온 거예요. 자료들을 다 더해서 봐서 이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이건 진짜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읽어야 되겠다. CT, 엑스레이, MRI 자료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휴스턴을 뒤져서 좋은 회사들을 지명으로 초청을 한 거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전문성이 있는 트랙 레코드가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장이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명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고 명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불안해서 제가 직접 만나까지 본 거예요. 석유공사 말만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석유공사랑도 오래 일했지만 하나의 말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만났고 그래서 아브레오는 용역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알겠고요. 원래 이런 업계에는 항상 이렇게 뭐 퇴직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뭐 1인으로 뭐 프리랜서로 뛰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죠.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죠.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죠. 그래서 아브레오라는 분이 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리스크는 석유공사가 오롯이 지는 구조라 이런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그죠? 아니, 우드사이드가 나갔는데 우리 영해 작업을 그럼 석유공사가 묵묵히 혼자 하는 거지. 그리고 해외 파트너는 우드사이드의 빈자리는 이제 채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브레오 박사의 이 액트지오 분석 이후에 또 다른 뭐 시추를 하거나 같이 또 분석해서 뭘 할 회사가 다시 정해집니까? 다시 당연히 들어오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파트너를 구해서 천천히 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급하게 그런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막 급하게 난리를 치면서 돈 내놔라, 혈세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하려고 하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돈 없다면서요. 정부가 재정이 없다면서요. 돈 없다고 난리고 세금도 깎아준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급하게 리스크를 우리 국민들 혈세로 다 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석유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그 성격상 이것은 성공할 확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석유 개발 사업의 성격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겠죠. 도박이잖아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시추하고 이제 석유까지 뽑아내는 그 과정에 예를 들어 석유공사가 있고 액트지오 같은 데이터 분석하는 회사들이 원래 한두 번씩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그 분석 결과 괜찮으면 우드사이드 같은 회사가 붙어서 다시 시추 같이 하고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석은 이제 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드사이드를 외주를 채용한 거고 엑소모빌이나 큰 데들은 외부 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외주를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없으니까. 심해저 자체를 읽어내는 데에 대해서 그거는 겸손하게 평가한 거예요. 스스로 혼자 다 읽으면 안 되고 외부 전문가 채용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대륙봉도 아니고 심해 개발이에요. 2km 가까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 심해 개발은 지금 처음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영해에선 처음이죠. 처음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석유공사는 사실 우리나라는 석유 개발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미국이나 영국처럼 그런 나라들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오래됐죠. 그 개발의 역사가. 근데 우리는 사실은 뭐 제국주의의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자원 개발의 역사 자체가 굉장히
일천하죠, 짧을 사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네. 이제 자본력 자체가 이게 네. 규모의 경제예요. 이런 영역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정유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석유를 가지고 제조하는 쪽은 네. 사실 굉장히 세계적이지만 우리가 자원을 개발하는 쪽은 이건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초기 진입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이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걸 우리 겸허하게 봐야 된다. 우리가 야망은 크지만 이게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래서 좋다. 그런데 네. 우리가 돈이 많으면 네. 뭐든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네.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아, 이런 거 할 여유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네.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꼭 하고 싶으면 리스크를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럼 처음부터 네. 파트너를 찾고 천천히 갈 일이지 왜 이렇게 급하게 너무 급하게 사람 가고 있다. 찾아가지고 그 사람 분석한 거 다 믿고 하느냐.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이 분석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분이 무슨 7개 유망 구조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예. 말이죠. 근데 우드사이드가 분석해서 평가한 거 이제 어제도 철수를 하긴 했지만 철수하기 직전에 이제 남긴 이제 분석 보고서 같은 게 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3개를 평가를 했잖아요. 물론 유망 구조 단계까지는 좀 못 갔지만 그 직전까지 갔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전까지 간 걸 평가한 걸 보면 그 구조도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갔어요. 아브레우 근데 박사가? 아니 우드사이드에서? 우드사이드가. 네네네네. 그런데 그조차도 네. 아브레우 박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꿔보고 있다. 보고 있다. 혹시 그 말씀은 나라에서 혹은 뭐 정부에서 좀 긍정적으로 분석을 요청을 하고 아브레우 박사가 여기에 맞춰서 입맛에 맞는 데이터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의심들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컨설팅이라는 거는 의뢰인의 아무래도 그 입맛에 맞춰지는 네. 거예요. 특히 더 조직이 작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 그거는 네. 사실은 우리는 근데 보기 전에 모르는 거고 사실은 네네네. 또 이런 영역이라는 거는요. 네. 그리고 다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시추하기 전에는 또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뭐 말씀드리면. 그렇긴 하죠. 네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는 도박성이 다 있다니까요. 그 그러니까 비판하신 입장에서는 아니 뭐 어디 작은 뭐 회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적어도 추진할 정도면 그러면 그래도 꽤 큰 규모에 있는 회사들과 일을 당연히 같이 해야지. 어떻게 이 뭐 아브레우 박사 한 명 플러스 몇 명 있는 거 정도에게 분석을 맡기느냐. 그리고 우드사이드 같은 데서 뭐 굉장히 커 보이던데 거기는 이제 회사 건물만 보더라도 그런 회사랑 그럼 같이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작은 회사가 얘기해 주는 걸로 그 데이터를 믿고 이 수천억 혹은 뭐 그 이상 될 수 있는 돈들을 투입할 생각을 하느냐 이 비판을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속사표처럼 답변을 드리기 전에 네. 이게 우리 이현주님이 산자위원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설득을 드려야 되는 사실은 그런 포지션이고 네. 또 조금 저희가 열기를 빼는 차원에서 제 그림을 하나. 그림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네. 어디 여기 잡히나요? 네, 잡힙니다. 네네네. 네. 이게 이제 우리 그 제일 중요한 그 대왕고래. 조금 더 수직으로 세워주시면 더 좋을 것 조금 더 같습니다. 할까요? 네네. 빛이 이 정도? 약간 네네. 예, 괜찮습니다. 잘 나오네요. 네네. 요 이게 이제 우리 유망한 대왕고래 유망 구조고 여기다 네. 이제 노란색을 이제 좀 칠한 거죠. 노란색이 이제 기름이에요? 지금 이제 말하자면 예상 예상. 네. 이렇다는 게 아니고 아니 이거는 근데 사이즈믹으로 읽은 거예요. 네. 편성파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른바 3D 자료인데 네. 2D 3D 자료인데 여기 보면 네.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대륙붕이고 네. 천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흘러내리는 사면이죠. 네. 그리고 여기가 심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광구가 여기가 3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8광구, 네. 6-1 북부, 노스, 네. 중동부, 6-1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우드사이드가 주로 요 자료를 집중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기 2개에서 이제 시추를 했고 이게 우드사이드가 알고 보면 되게 고마운 회사예요. 왜요? 아니 1,380억 불인가? 네. 그 돈 내고 네. 구멍 2개까지 뚫어주고 나갔죠. 나갔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해요. 요쪽은 조금 낮은 쪽. 낮은 쪽은 네. 그리고 요 배사면은
5대5로 여전히 같이 했는데 네. 이게 자료가 좀 늦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우드사이드가 여기만 집중적으로 보고 나간 거예요. 심해 보고 나갔다. 예. 그리고 석유공사 다 했던 그리고 석유공사는 우리나라 영해이기 때문에 이게 15년 한 일입니다. 네. 이게 의원님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막 서둘러서 막 졸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15년 동안 구멍 2개 뚫고. 그러니까 우드사이드는 열심히 했더라고 보니까. 열심히 했어요. 자료도 네, 많이 네, 남겼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가이아나 유전 얘기 들으셨죠? 네. 가이아나에서 50%가 엑슨모빌이고 50%가 쉘하고 CNPC였어요. 근데 쉘이 나가요. 그러면서 CNPC도 따라 나가요. 그 새로운 파트너가 왔어. 네. 근데 가이아나 유전이 터졌어요. 대박 난 거예요. 대박 났어요. 아. 그래서 이거 뭐 풍문이지만 제2의 가이아나를 꿈꾸고 계시는군요. 저 뭐 그렇죠. 근데 그 쉘 담당자 있죠. 예? 쉘 담당자가 좀 시베리아 어디로 가셨다고. 아주 추운 데로 보냈구나. 그래서 업계에서 이런 네.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석유공사의 주장대로라면 내가 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석유공사의 주장대로라면 이것을 철수를 하면서 이 가치를 갖다가 합병 BHP랑 합병했잖아요. 그 BHP랑 합병하면서 이 가치를 합병 가치의 산정에 포함시키지 못한 우드사이드 그 담당자는 엄청난 문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평가 보고서에는 어쨌든 거기 보면 KPMG하고 또 어디더라? 보니까 그 베이커 앤 휴즈 그 자회사던데, 그죠? 네. 그 자회사가 평가한 걸 보면 거기서 마이너스라고 돼 있던데, 그죠? 네네. 평가 그 화폐 가치 산정했을 때, 맞아요. 그죠? 경제성을 마이너스라고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해야죠. 그런데 설명을 못 해요, 석유공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은 자원을 캐내는 데 그러니까 있어서 여기 종종 있는 일이다. 그림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희망적으로 그림은 좀 어쨌든 요거는 좀 네.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림은 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요건 과학적 그림이에요. 3D로 이제 너무 탄성파를 색깔이 통해서 좀 희망적인 것 같고. 좀 내릴까요, 그럼? 네, 왜냐하면 그 그림 안에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도 있고 그건 아시잖아요. 네, 어쨌든 네. 현재 상황은 네. 그 안에 유망 구조 안에 뭐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뭐가 있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노란 게 있을 수도 있는 네. 거고. 근데 황금색을 그렸다는 건 너무 이거 희망적으로 보인 것 같아. 네. 여튼 뭐 그래서 네. 그럼 이제 액트지오라는 회사에서 지금 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드사이드든 또 다른 회사들이 석유공사와 함께 뭔가 시추를 할 가능성이 지금은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군요. 저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하는 거 그건 네. 저도 원하지 않고 네.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네. 이 우드사이드는 떠나고 우드사이드보다 훨씬 좋은 글로벌 메이저들이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이 그럼 석유공사가 15년 동안 해온 일을 네. 따박따박 하는 게 정상이고 그 따박따박 하는 일은 자체적으로 다 읽지 못하니까 명장을 하나 찾은 것이다. 네. 이게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 이게 요약된 것이고 네. 제가 여기서 하나 딱 그 교정은 드리고 싶어요. 네. 저 큰 회사 너무 좋아 이렇게 선호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아니 큰 회사든 아니든 네. 이 업계에서는 이 사이즈믹을 읽어낼 수 있는 네.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네. 라이스 대학 나왔죠. 학회장이죠. 네. 엑소모빌에서 가이아나 찾았죠. 네. 가이아나 찾을 때 엑소모빌 내에서 무수한 챌린지를 받았는데 꿋꿋이 견뎌서 찾아냈죠. 그리고 혼자 2015년에 독립해서 고객들 가지고서 전문 영역을 했고 계속 강의도 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딱 가이아나 같은 순차 측서 네. 구조예요. 그러면 전 잘 찾았어요. 아니 근데 이 회사 정보를 어떻게 액트지오는 그 매출 같은 건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예요? 뭐예요? 왜 저 규모 안 잡힌 게 아니라 언론이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네. 언론이 그냥 인터넷에만 있는 것 같고 네. 아니 인터넷은 자기들이 올린 거예요. 그 인터넷이라는 게 뭐, 다른 홈페이지에 데서 있는 올린 거. 게 아니라 네. 그 액트지오 스스로 올린 거예요. 어떤 사이트에서 그 뭐더라 그 링크
링크사이드인가 그 있잖아요. 자기가 올린 거라니까요. 자기네 홈페이지 또 자기네들이 올린 거예요. 그거는 본인만 올리지. 우리도 왜 그 네이버 같은데 보면 본인이 올리잖아요. 아니 근데 두 개를 저는 이건 추정인데 언론이 두 개를 봤더라고요. 인구조사국에서 나온 3,800만원짜리 매출. 근데 그건 시점도 없어. 언제 건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줌인포인가 거기서 500만 불짜리 매출 두 개를 시점 연결도 안 되는데 이렇게 작은 회사가 세금 체납하다가 중간에 세금 체납을 끼워놓고 500만 불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미국에서 500만 불. 그 500만 불 그거는 우리 석유공사하고 계약하고 나서 나온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추정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의원님과 제가 함께 검증해야 되는 대목이고 이 대목에서는 언론보다 저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예를 들면 그건 이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퇴직하고 나서 뭐 그 사이에 퇴직한 직후에 뭐 했는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특별한 매출이 없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최근에 석유 시장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아니 저기 뭡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석유 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이게 비대면 시장이 되면서 석유 시장이 폭락을 했죠. 그리고 셰일 혁명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석유 시장이 배럴당 80불로 폭락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뛰었다가 이제 내려오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무리하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더 막 꼬이는 거지.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경제성에 대해서도 아마 뒤에 좀 다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그 회사는 매출이 지금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기로는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가 1년에 뭐 3천 몇백만 원밖에 안 된 거의 없다고 볼 만한 회사가 갑자기 우리나라 석유공사와 계약을 하고 뭐 500만 불인가를 그래서 몇십억을 되는 매출을 올린 게 결국 우리나라 정부가 그 회사에 돈 이만큼 안겨주고 입맛에 맞는 결과 뽑아준 거 아니냐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이고요. 아브레오 박사는 그 엑선모빌에서 나와서 전문가로서 적절한 매출을 계속 내고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해당하는 연방국세청에 세금을 다 내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균형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 기존에 잡았던 포지션하고 정보에서 일단 그걸 머물러 계시니까 좀 간극이 있는데 하여튼 그 적정한 매출을 내고 적정한 그 운영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원오브 클라이언트로 석유공사가 들어온 것이고요. 3천만 원 매출에서 세금 체납하다가 석유공사 때문에 500만 불 벌고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석유공사 일을 맡은 거고요.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긴 있나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 회사 비밀이라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겁니까? 제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개인 정보예요 이게. 아브레오 박사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프리랜서 같은 뭐 우리가 선회를 하더라도 그냥 프리랜서 같은 뭐 그런 건 모양인데 어쨌든 우리가 국영회사가 국책 사업을 하는데 이분한테 자문을 좀 받는 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분한테 공식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그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뭐 그거는 뭐 석유공사의 담당자들이 이분하고 스터디를 하시려면 하시는 거고 그거는 그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의원님 말씀 너무 맞고요. 아니 그리고 우리는 리스크 해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혈세를 쓰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추도 그렇고 이 평가도 그렇고 분석도 그렇고 검증도 그렇고 이런 차원의 상황을 가지고 어떤 시추도 지금 5천억에서 1조 들잖아요. 그럼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네임 밸류가 있고 리스크를 함께 질 수 있는 회사와 함께 회사의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우리가 이거 파도 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이제 몇 퍼센트 정도 성공을 할 건가 요 얘기가 이제 한참 뉴스를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성공률 20%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 20%의 근거가 뭐냐 그 아브레우 박사가 설명할 때도 전혀 근거 없이 그냥 20%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라는 이제 비판도 있고 무슨 소리야 그렇게 숫자 막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뭐와 뭐를 이렇게 더했더니 20%라는 게 이거 뭐 바꿀 수 없는 수치로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혹시 20%에 관련해서는 혹시 뭐 준비된 뭐 자료가 좀 있으신 것 같은 뭐 뽀득뽀득 하는 겁니까? 네,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아까 또 노란 거. 네, 뭘 좀 오늘 들게 되네요. 네, 이게 이제 저희 그 울릉분지 층서 구조랑은 다른데 네. 아주 전형적인 네. 석유가 있는 구조예요. 아 바닷속에 석유 있을 땐 이런 구조로 있다. 되게 그렇죠. 네. 석유가 있을 때 그렇다는 있을 때. 거예요. 네, 이제 근원암이라 없을 수도 그래가지고 네. 받치는 여기에 이제 유기물이라든지 유기물이라 네. 하죠. 뭐 예전에 뭐 녹조류도 되고 네. 그게 수억 년간 썩습니다. 네. 물이 있죠. 네. 그럼 이 위로 쑥 올라와요. 네. 기름이 네. 지압 때문에 수압 네. 때문에 그럼 여기 석유가 쌓이는데 네. 가스가 있고 네. 중요한 건 이게 위에 덮개가 없으면 위로 가서 다 사라집니다. 네, 그렇겠죠. 덮개가 있어야 되고 이게 주로 진흙이에요. 네. 그래서 머드라고 하죠. 네. 그래서 덮개암, 근원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사이에 네. 덮개하고 석유 사이에 저류암이라 그래가지고 네. 레저부아라고 하죠. 네. 석유가 또 박혀 있고 이 레저부아가 여기 밑에도 있기도 해요. 그러면 근원암 곱하기 저류암 곱하기 덮개암 곱하기 전체 구조 트랩 이 4개 요소를 네. 곱합니다. 그게 20%예요? 네, 그래서 네. 덮개암의 존재 그리고 품질, 네. 트랩의 존재, 품질, 저류암의 존재와 품질, 근원암의 네. 존재와 품질 네. 이렇게 해서 4개 숫자를 해서 4개를 곱해서 네.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냥 가물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수리 계량화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4개를 곱합는데 이 4개를 다 곱해서 20%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각각은 제가 평균해 보니까 67%를 4번 곱하면 20%가 나와요. 그러니까 존재와 품질 67%, 67%, 67%, 67% 하면 전체가 20%다. 너무 쉬운 계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이거를 네. 엄청난 데이터를 놓고서 읽고 그래요? 분석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쨌든 그 전에 철수했던 우드사이드가 있었을 때 그때 석유공사가 발표한 네. 자료들에서 그 전에 그때 10%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석유공사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2배로 뛰냐? 이거 안 좋아하시는 그림 다시 한번 나와도 됩니까? 뭔데요? 이거 아까 안 좋아하셨던 거 네. 다시 한번 나와야 될 것 네. 같은데. 왜 뭔데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 이게 다시 한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드사이드는 주로 여기를 본 거고 네. 요거만 볼 때는 그건 10%짜리예요? 10% 정도로 보여요. 이렇게 이게 또 네. 흐르는 순차가 중요하거든. 네. 그리고 요거 석유공사 거 같이 본 거 나중에 나온 거 요거 3개를 다 더해서 보니까 네. 확률이 달라지는 거고 이 10%이니까 당연히 나갔죠 우드사이드가. 네. 근데 그 사이에 10%. 10%니까 네. 우드사이드는 뭐 여기가 그리고 또 프론티어, 이머징, 프로듀싱 해서 이제 개척지, 성장기 그런 게 이게 개척지예요. 네. 그럼 개척지는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사업 재편하고 주주 바뀔 때는 그런 것부터 털어요. 원래. 그래서 털고 나간 건데 네. 우리나라 석유공사는 어차피 15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 이 놀기보다는 끌어들여서 한 거죠. 저명한 명장 액트지오 네. 아브레오를 끌어들여서 한 것이고 네, 네. 읽었더니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깜짝 놀란 여기에 거지. 포커싱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체를 액트지오는? 읽어야 돼요. 전체를 전체를 읽어보니 요건 이제 20%짜리더라. 20%짜리더라. 근데 우드사이드는 그 부분을 보고 10%짜리인 걸 보고 손 털고 나간 거고. 제가 고마운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10% 20% 이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대부분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그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네. 대략 10에서 20% 사이이고 네. 이게 무슨 사실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차피 시추해봐야 되는 거고 네. 이게 예를 들면 어차피 시추를 해봐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10%이면 이게 정확하게 무슨 어떤 이게 안 나오는 게 확실하고 20이 예, 나오는 게 뭐 확실히 그런 이게 게 아닌데.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다들 그래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가능성이 좀 높은데 꽂긴 꽂아야 아니 될것 같긴 한데. 석유 산업이 네. 기술은 네. 처음 영국에서 나왔는데 네. 100년 전에 휴스턴에서 시작해요. 네. 텍사스에서. 그때 옛날에는 진짜 저기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뚫은 적도 있었대요. 느낌이 와. 진짜 네. 서부 시대에.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그래서 이제 많이 발전했겠죠. 미국에서는 민간 네. 자본이 형성돼서 잘 아시는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큰 그 독과점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쪼개진 게 엑손 모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민간 중심으로 된 거고 네. 그 이후에 근데 이제 석유가 지금 그 전 세계 산유국 숫자를 아십니까, 앵커님? 93개쯤 되지 않나요? 대단히 잘하시네요. 한 이제 120개까지 갔는데 네. 이렇게 민간 중심으로 한 미국이 있는 거고 예. 나머지 이제 후발국들 예를 네, 들어서 네. 아까 아람코 네. 거의 국영회사예요. 네. 네. 네, 그리고 NOC라고 하거든요. 내셔널 오일 컴퍼니. 거기에 K 붙이면 K낙. 네.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말레이시아, 브라질, 한국 후발 주자들은 다 국영공사 체제로 해서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석유 개발의 역사를 간단히 훑은 이유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그 기술의 발전이 됐고 네. 저기 있으니까 뚫자 이런 거 그만하자 해서 계량화로 들어간 거고 네. 이 계량화의 숫자들을 이제 더 정확하기 위해서 요즘은 소프트웨어까지 하고 AI까지 다 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은 이제 그 저희가 수치화도 안 하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를 벤처기업, 벤처기업은 이렇게까지 계량화를 못하죠.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하지만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나름 축적된 여기에 이제 프레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20%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의미냐? 10%든 20%든 이제 그 전에는 뭐 10%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20%가 됐건데 근데 큰 의미는 없다. 근데 어차피 시추해 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탄화수소를 아직 찾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석유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파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파서 이제 석유를 발견을 할 가능성이 지금 20%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20%라는 거는 석유를 발견할 가능성인 거예요. 그럼 발견한다 이렇게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뽑을 수 있는 거냐 또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다른 문제죠.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네. 그 석유가 매장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석유가 그러면 충분히 있느냐? 뭐 조금밖에 없으면 그거는 이거는 뭐 그걸 네. 굳이 팔 필요가 없는 네, 거죠. 네, 뽑을 네.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석유의 품질이 또 어떤 품질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상업적으로 생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두바이유다, 뭐 중질유다, 경질유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는 심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심해를 뽑아서 쓴다라는 것은 이제 비용이 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뽑아 쓰는 것이 상업적으로 생산할 때 이게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하는 상업성, 문제가 경제성이 있는 있느냐. 거예요. 이제 네. 사실은 가장 문제는 이제 마지막의 허들이 이제 경제성 문제죠. 네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네. 사실은 수입 이제 실제로 그 사우디라든가 네. 이런 중동의 석유들은 배럴당 이제 10불 정도면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아, 네. 그 채굴 비용이 이제 그 정도가 돼서 지금 뭐 예를 들어 7, 80%에 팔면 훨씬 더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들은 생산성이 나오는 건데 엄청 높은 거죠. 여기는 이제 사실. 깊은 바다에서 뽑는데 양도 이렇게 충분치 않다거나 혹은 뭐 그 석유의 질 자체가 아주 훌륭하지 않으면 뽑아봐야 별로 돈도 안 남는 수준이 그런 된다면 경우에는 이제 네. 있더라도 이제 우리가 뭐 자원은 갖고 있다. 이제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이제 확인하는 이제 정도 수준이 그 정도의 될 수도 있다. 네. 의미가 있는 거죠. 경제성 부분은 혹시 뭐 최대 뭐 140억 배럴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뭐 전체 이렇게 뽑으면 뭐 삼성전자 시총이 몇 배가 네, 될까? 제가 그건 너무 많이 나간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 가이아나 유전이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그게 110억 배럴 정도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인데 지금 그 140억 그거는 저는 뭐 그건 좀 너무 좀 나오게 좀 해줘요. 그건 한 200억 배를 때리면 안 되나? 아니 지금 이제 그 그래서 심해 나중에 35에서 이렇게 최소 최대 그렇죠. 30몇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 정도. 네, 35에서 140으로 지금 네. 유망한 그 구조가 하나 이제 7개 구조가 나온 거고요. 이제 심해라는 게 이제 2000년대에서부터 네. 이것이 이제 탄성파도 좀 활성화되고 네. 시추 우리나라 삼성중공업 같은 데서 시추선 잘 만들죠. 그래서 이제 촉진된 거라 네. 이 심해에 이제
그 저희가 처음으로 심해를 동해를 한 거라서 예. 이제 여기에 가능성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운사이드, 업사이드를 잘 봐서 해나가야 되는 거는 명백하고요. 네. 근데 하여튼 그 지금 35억 불 35에서 140억 배럴로 발표를 일단 했는데 그거는 당연히 경제성이 충분합니다. 상당한 사이즈고요. 네. 예, 규모의 경제를 썼을 때 그러니까 상당한 사이즈고 나오면 얘기죠. 근데 제가 말은 아끼는데 네. 사실은 이게 심해에서 처음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계속 탐사를 하면 구조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7개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런 흥분보다도 네. 요번에 발견된 7개를 성실하게 차분하게 다룬다는 게 중요하고 네. 35에서 140억 불의 중간값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고 그걸 기억해야 돼요. 네. 여기서 이제 저는 이건 순수히 개인적인 겁니다. 동해에서 가스전이 우리가 이미 있잖아요. 나왔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가스가 나올 경우도 산정을 해봐요. 네. 네. 근데 가스가 나오게 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스를 가장 비싸게 많이 쓰는 세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카타르에서 가스 들어오려면 그거 액화해서 수송해 갖고 다시 기화해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네네네네. 근데 만약 여기서 나오면 저희가 그냥 파이프로 쓸 수 있거든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스강 가듯이. 네. 그래서 가스의 경제성만 해도 확보하고 네. 제가 환율 효과를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네.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1,400원이 넘었잖아요. 1,380원 뭐 1,400 근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출 산업을 기르고 네. 수입을 줄이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에너지 수입이 워낙 많으니까. 에너지 수입이 워낙 많죠. 네. 그리고 에너지가 혹시 수출까지 된다면 대한민국 환율에 상당한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고 네. 환율은 물가고 물가는 우리 시대 최고의 복지다. 네, 그래서 수출 산업을 물가 밀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혀 언제 나와요? 동의가 잘 안 되는 게 네. 지금 이제 이게 나오려면 한 10년 걸리죠. 예, 한 10년 정도 나온다 걸린다고 치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10년 걸리면 언제 2035년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석유값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거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가면 전기차나 이게 훨씬 더 많이 탈 텐데. 뭐 그걸로 옮겨가도 좋아요. 일단 10년 문제에 대해서는 네. 이제 나라는 10년, 20년, 30년도 앞을 봐야 된다. 대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 얘기죠. 이게 공짜가 아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나기만 하면 다 그냥 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공짜로 뭐가 툭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이걸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있으면 나쁜 건 아니죠. 어쨌든 우리 앞바다에 있으면 우리 거니까 그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파야 돼? 그러면 있으면 좋지.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지금 시추하고 지금 해야 돼? 지금 돈 없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 급하게 막 서둘러야 돼? 아니 뭐 그 얘기 한번 넘어가 보죠. 지금 이제 고 비판과 함께 대통령이 지금 이걸 이 시점에 발표하는 게 맞냐 이제 이 비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대통령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 이 가능성 뭐 20% 잘함 20%라는 거 이거를 갑자기 무슨 전쟁 발표하듯이 전 국민 상대로 이걸 갑자기 왜 얘기하는 거냐? 이건 뭐 여론 그냥 저 돌리기용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은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15년 동안 해왔습니다. 네. 우드사이드 나갔어요. 네.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네. 좋은 구조가 나왔어요. 네. 전례 없이 큰 구조가 나왔어요. 음. 산자부에 보고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보셨어요. 네. 선거에 영향은 안 주고 네. 이제 일해야 되고 대통령이 발표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 네. 생각이 좀 다른 거지. 우드사이드가 나갔어요. 네. 전례 없이 큰 구조가 갑자기 어떻게 나와요? 보통은 이런 거죠. 우드사이드가 나갔어요. 나가면서 상황이 안 좋다. 이거 철수해야 되겠다. 네. 이거 해봤는데 아니다라고 딱 나갔으면 일반적으로는 나가면서 평가한 것들하고 쭉 보면
이거 좀 이거 어렵겠는데 우리 다시 한번 찬찬히 보자. 좀 시간을 가지고 보자. 이게 정상 아닌가요? 다시 한번 검토하자. 아니 의원님처럼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전례 없이 좋아져요 이게? 근데 이 업계에서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이합집산 이거는 자주 일어나고 아까 비근한 일레가 가이아나에서 쉘하고 CNPC 나간 다음에 새로운 파트너 나고 바로 대박이 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가이아나 유전은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파트너가 들어오고 이게 국면 전환이 되면서 이루어진 얘기지. 새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만약에 액트지오는 그런 회사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만약에 우드사이드에 나갔어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고 쉘이 들어오고 좀 새롭게 뭐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또 보니까 뭐가 있어. 이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국회에서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보여줘 봐. 이런 거죠. 그거는 이제 산자위원으로 충분히 보실 거니까 보실 거고 그거는 제가 이제 액트지오의 이 아브레오 고문이 왔다 갔다 한 거밖에 없는데 이 사람 뭐지? 이런 거죠. 아니 석유공사 자체가 제가 뭐 석유공사를 맹신하자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이제 우드사이드의 빈자리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가 이미 컨택트를 하고 있다 하니 그건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이 발견된 구조를 메이저들과 이제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어떤 준비, 어떤 식으로 협상력을 높여서 메이저들과 협상할 거냐 이게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메이저들이 지금 좀 이렇게 연락이 오나요 지금? 저한테도 이름을 안 밝히는데 두 군데 컨택은 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요. 유망 의원님 말씀대로 100번 양보해서 유망 구조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일단 근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혈세가 들어간다는 부분에서 그것도 조 단위로 들어갈 수 있다. 최소한 시추하는데 5천억에서 1조다. 그 부분도 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당장 이제 석유라는 것은 이것은 어쨌든 어차피 고갈되는 자원이다.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아까 35억 배럴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나라에서 1년 쓰면 끝나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는 지금 당장 우리가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결국에는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을 본다면 당장 우리가 급한 것은 예를 들면 반도체에다가 지원할 돈 예를 들면 그죠? 굉장히 지금 막 치열하게 지금 싸우는 현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돈이면 저는 지금 빨리 안 따라가면 바로 이렇게 뒤처지는 더 치열한 곳에 빨리 넣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데 빨리빨리 넣고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보자. 기름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영일만이 어디 갑니까? 그죠? 그리고 석유공사 좀 가만히 있어 봐봐. 이런 거고 지금 이분들이 약간 사고 친 건 맞아요.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절차를. 그죠? 더 급한 산업 전략 쪽으로 투입하자. 그리고 액트지오 이분도 아무리 이분이 전문가고 하더라도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국영회사가 이렇게 처리하면 국민이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파트너 있어. 그러면 파트너하고 해가지고 적어도 국민이 설득될 수 있는 파트너하고 같이 해서 시추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새로 뭔가를 짜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년쯤 돼가지고 뭔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심사를 해가지고 내후년 정도부터 해도 전 늦지 않다 이것이.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의 발표 시점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또 선거에 영향 주지 않을 정도 시점에서 충분히 가능했다고 이제 보신다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석유공사에 들어갈 그러니까 이 시추에 들어갈 굉장히 많은 돈 이런 것들을 여기 말고 더 급한 데에 쓰는 게 맞지. 지금 뭐 가뜩이나 세수도 부족하다는데 여기까지 돈 써야 되느냐? 이 비판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단 의원님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좀 지원해 주십시오. 반도체 협찬. 그리고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여담인가? 하여튼 예전 저 민주당에서 25만 원씩 지원해서 13조 뭐 풀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뭐 13조가 저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가상의 재원 배분 게임을 해본다면 네. 저는 13조 중에 10조는 네. 저소득층 주고 드리고 3조 중에서 1조 석유 개발하고 1조 반도체 지원하고 1조 원 자영업체 지원하고 이게 이제 재원 배분의 게임이라는 건 제가 맞아요. 네. 근데 저희가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석유 개발 포기를 안 하시네. 어차피 13조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그러니까요. 13조를 다 거기다 쓰지 말고 그럼요. 전 국민한테 줄 게 아니라 한 3조 정도는 떼서 70%는 드리고 그렇죠. 3조 중에 1조 정도는 이 석유 개발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도 아니냐. 네, 1조 또 반도체 주고 반도체 가고 1조 자영업자 주고 자영업자분들 네, 도와드리고. 이게 이제 재원 아니 배분의 왜냐하면 석유 개발이 이게 안 나오면 매몰 비용이거든. 그래서 뭐 그런 그렇긴 거죠. 하죠. 네. 아니, 지금까지도 많이 쓰긴 썼죠, 그죠? 그러니까. 네. 아니 석유공사가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네. 논의해도 좋고요. 네. 저는 이제 석유공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만큼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네, 저만큼. 네, 네. 제가 UA 유전 진짜 제 40대 초반에 3, 4년을 갈아 넣어서 땄는데 아, 그래요? 날렸더라고요, 그거. 날렸다는 게 아니 그 번 돈을 딴 데 해가지고 네. 석유공사가 업스트림이잖아요. 네. 원유 개발인데 네. 다운스트림 회사를 하나 샀어요. 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게 자원외교로 이제 평치풍파가 일어나가지고 석유공사도 할 얘기가 많죠. 네, 근데 이제 네, 네. 중요한 것은 석유공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대왕고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자원개발이라는 게 뭐 하나에서 딱 성공, 두 개에서 두 개 성공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뭐 여러 개 도전을 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잘 되면 이제 나머지 손실난 것들이 좀 메꿔지기도 하고 이런 특성이 좀 있기는 하죠. 자원개발이라는 게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하신 것 중에 보니까 마지막에 잘하셨더라고요. 대통령 발표요? 네. 뭐였죠? 차분히 하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저는 거기가 오히려 참 잘하셨다 저거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차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차분하라고 하면 어떡해. 아니 그 부분은 몰라요. 대통령이 발표해서 그런 건지 네. 대통령 발표에 대한 아니 근데 어떻게 정치권의 보면 반응 이번에 때문인지. 이거는 네. 대통령이 발표를 안 했으면 모르고 넘어갈 뻔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예. 그죠? 예. 네. 근데 그날 저 주가 떴잖아요. 뭐 이렇게 저 가스공사니 뭐 이런 몇몇 업체들 지금까지도 뭐 가끔 출렁출렁 하는데 제가 약간 좀 이건 저 두 분께 제보 드리는 겁니다. 몇몇 회사들 떴잖아요. 상한가금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 전주부터 뜬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그 회사들 한번 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에너지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게 막 등락이 있는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냥 예. 비슷하게 예, 가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거래량 팍 뜨고 갑자기 가격이 6-7% 이상씩 막 그 전주부터 몇 회사들이 떴습니다. 요거 제보 드립니다. 두 분. 알겠습니다. 네. 조사 좀 해주시고. 네. 원래 그래서 이런 거 발표할 네. 때 되게 극보안이에요. 이런, 그렇죠. 네, 금융시장에 영향 줄 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극보안했던 걸로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원개발 문제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우리나라의 이 어떤 그 예산의 규모 그리고 이 자본력의 규모 네. 이런 것들이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애매하다. 예, 규모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아까 국영회사가 많다고 하셨지만 그 제대로 후발주자 중에서 국영회사로 해가지고 제대로 투자하는 나라는 중국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중국 인민 그 국영회사 정도. 왜냐하면 이게 규모의 경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남미 쪽은 네. 거기는 이제 환경 자체가 워낙 산유국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이제 기회가 많죠. 네네네. 주변에 그렇기도 하고. 노르웨이 너무 부럽습니다. 노르웨이 북해 유전 빵빵 터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쪽도 이제 사실은 환경이 좋죠. 환경이. 아니 의원님 관점 중에 그건 제가 평가드리고 싶어요. 우수하신 관점이에요. 민간을 끌어들여서 네. 석유공사 단독으로 막 국영 체제로 가지 말고 민간을 끌어들여서 이거는 리스크를 해칭해야 된다고 저는 그건 봐요. 되게 네. 그 아주 균형되고 네. 저는 평가드리고 싶은 관점이고 네. 근데 이제 요번에는 공교롭게 지금 석유공사 단독인 상태에서 이게 터졌으니까 이제
파트너들이 들어오게 돼 있고 네.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제일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게 일단 중요하겠네요. 그게 이제 광고도 새로 쪼개야 되고 유리하게 네. 어차피 땅 면적, 바다 면적으로 잡는 거니까 그것도 그렇고 시점도 하나 정도는 해보고 뭐 협상에 들어갈 거냐 아마 다양한 전략 시뮬레이션 현장에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처음에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또 어쨌든 우리 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석유공사 심해 유전에 대한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네. 노하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우리 땅에다가 이렇게 자꾸 집착하지 말고 해외에서 노하우를 많이 쌓아야 된다. 그래서 작은 경험이라도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뭐라고 꼽사리라고 이게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좀 껴가지고 컨소시엄처럼 이렇게 구성해서 껴가지고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는 거. 노하우가 없단 말이에요. 현재는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들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자꾸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아니 우리나라 앞바다는 말이죠. 어차피 우리나라 땅이에요. 어디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 땅에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느냐. 아니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어디 갑니까? 응? 뭐 하나 준비하는 또 있어요. 뭐 이렇게 부석부석 부시럭부시럭. 이게 요거는 꼭 요건 꼭 그러니까 의원님하고 말씀해서 이제 의견이 수렴해서 제가 너무 좋은데 지금 이게 이 서해, 남해, 동해가 다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일본이 여기 저희 동해강구 옆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중국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7광구는 안 하나요? 7광구 얘기는 또 굉장히 길어지니까. 길어지는데 여기는 아마 저비용으로 이게 리스크가 큰 사업이니까 처음에 이제 저비용 중비용, 고비용 늘려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요번에 좀 힘을 실은 거예요. 석유공사가. 영희만 쪽에. 그래서 이제 한중일을 둘러싼 영해 각축전이 있다. 그래서 요 전체 프로젝트를 석유공사가 광개토 프로젝트라고 이미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대단히 기쁜 게 의원님하고 이제 의견이 좀 더 수렴해 가는 뭐가 수렴이 되나요? 그 예산을 갖다 함부로 쓸 수 없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검증하셔야죠. 당연히 산자위원으로서 또 다수당으로서 하셔야 되고. 대신 이제 세계 기업들이 이제 들어와서 함께 이제 일하자는 거 이제 아마 두 분이 아마 지금 원구성이 잘 안 돼서 아마 석유공사나 산자부가 자료 제공을 아마 충실히 못 드렸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가 왜 급하게 서둘러서 막 이렇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막 이렇게 서둘러서 막 합니까? 뭐 날치기 하듯이. 그렇잖아요. 너무 서두르고 있다 정부가.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거죠. 제가 석유공사 그 대변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석유공사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이제 석유공사는 진행한 거예요. 원래 스케줄대로. 원래 스케줄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산자부 보고했어요. 산자부에서 석유공사에서 너무 큰 걸 보고하니까 자기들 자체 점검 한번 했어요. 그리고 총선 지나고 대통령 보고했어요. 대통령이 좋은 일이 나왔으니까 발표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정치권과 언론에서 막 엄청난 그 격가지 뉴스 막 이런 검증 뉴스가 나와서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혈세가 5천억에서 1조 가까이 드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거지. 저는 그 검증의 시간이 이제 예산 편성 가을에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타이밍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차분하게 저희 검증도 차분하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엄청난 돈이고 이 원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개발을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도박성인데 이런 도박성의 예산을 갖다가 국가의 혈세로 100%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100% 안 하고 민간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 아니 시추를 갖다가 예산으로 하자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셨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놀랄 일이죠. 우리 국민들이 그때 MB 정권 때 그 자원 개발에 대한 그 악몽이 있잖아요. 그 당사자시니까 너무 날카롭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갑자기 대통령이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깜짝 놀란 거지.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시추할 때도 그 민간 자본을 같이 할 거란 말씀이신 거죠? 저는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데 제가 석유공사를 뭐 가능하면 우리나라 회사면 더 좋고. 우리나라 회사 더 좋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협상 전에 들어올 때 지분 협상도 하고 비용 협상 다 하는데 그 전에 조금 파보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1개에서 5개 정도는 자체적으로 파서 이게 원래 진행하면서 정보도 더 나오고 데이터도 나오고 이제 진짜 흙 토양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석유공사가 이 글로벌 메이저들 지금 확 받기 전에 그걸 좀 해보고 싶은 거로 저는 만약에 보고 확실히 있어요. 나온다 싶으면 이거 100% 우리 거로 가져가면 너무 좋은 거니까. 저는 100%는 반대해요. 저는 그거는 석유공사랑 저랑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럴 역량이 저는 석유공사가? 사실 좀 저는 제가 UA 유전 때 진짜 목숨 걸고 열심히 뛰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내셔널 오일 컴퍼니가 해외 경험을 넓혀야 되는데 때마침 중동 유전은 정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람코는 100% 국유화가 돼 있고 아랍에미레이트를 좀 끼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경험도 쌓고 했는데 이제 다른 자원 외교로 인해서 해외 사업 자체가 막혀버렸죠. 그러다 보니 석유공사가 영해에 좀 집중한 건데 동해가 예전부터 뭐 얘기가 있던 곳이라 동해에서 심해 기술을 적용했는데 이게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그 상황이고 이제 저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의원님이 이제 산자에서 다 보실 거니까 알겠습니다. 차분히 보시면 아니 뭐 아무 자료를 안 줘요. 그리고 공개를 안 하고 계속 비밀로 하면서 그런데 나오는 얘기들은 나오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이상한 부실한 상황들만 계속 나오는 자료를 거죠. 제대로 아직 이제 못 받으시니까 더 의혹이 그리고 커지는 지금 거고.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다 이상한 것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우드사이드가 남겨놓은 우드사이드가 평가한 보고서 한 내용하고 지금 아브레오 고문이 얘기한 거하고 보면 이것은 엄청나게 지금 부풀려져 있는 얘기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하고 갔는데 어느 날 벼랑간 갑자기 국면 전환이 됐는데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그러면 리스크를 안고 뛰어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혈세 투입을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국면이 이렇게 좋아진 근거는 뭐냐 도대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함께 그다음에 우리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당연히 국회는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럼 당연히 승인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승인해 주면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 절차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의원님이 제일 강력해요.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온 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일선 기자들이 열정으로 했는데 전체 연결되지 않은 분절적인 얘기일 수가 있고 의원님은 또 SO일까지 있으셨기 때문에 의원님이 이제 딱 이렇게 정리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제가 이해한 것들을 조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면 어차피 의원님이 검증하실 일이고 조금 더 균형되고 그리고 이제 이 현장에서 좀 워낙 지금 뭐 석유 자원외교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나 성공한 자원외교도 있었다. 그리고 저희가 배터리 산업 키우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 코발트, 리튬 다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을 키운다는 것이 자원 개발과 동전의 양면처럼 돼 있는 것이고, 뭐 제가 뭐 자원업계랑 일한 거 자체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 좋은 얘기만 하시니까 하나 제가 덧붙여서 끝나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이렇게 믿지 마세요. 석유공사를 너무 믿지 마시고 이게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까 포스트 오일 시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공사라는 것이 70년대에 이제 다 설립이 되는데 엄청나게 비대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광물공사와 함께 이 석유공사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비대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봐요. 이 조직이라는 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어떤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들이 이제 이 사업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조직 논리 같은 게 노후 어떤 대책 이런 게 과연 없었느냐? 그건 이제 의원이 검증해 주셔야죠. 봐야 되는 거죠. 대신 그러니까 이런 흔적들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찝찝해요. 하여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석유공사든 하여튼 뭐 산자부든 정확한 데이터를 의원님께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하시겠다. 요 정도로 밥값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국회의원이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논의는 요 정도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저 못 보여주신 뿌시덕뿌시덕 2장 정도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네. 다음에 한번 또 오시면 불러주시죠.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함께해 주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현주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